이론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단원별로 정리한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흐름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부동산 공법은 늘 내가 기본을 강조하죠. 부동산은 민법 99조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관한 게 있고 건축물에 관한 공법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토지는 우리가 전국토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단으로 정하죠. 그 행정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종합하고요. 자,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이니까 개별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 규제하는 것은 행정, 행위를 통해서 규제한다, 이거죠. 여기서 행정, 행위라는 것은 허가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가고, 특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승인, 이와 같은 허가나 승인, 이런 것 등을 수단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행정계획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 토지에 관한 공법은 우선 그 대상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는 무엇이냐? 제1편에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종합 정리를 오늘 마지막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12문제가 나오죠.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이용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럼 이용을 할 때는 그 이용이 뭐냐? 개발, 정비, 보전이 됩니다. 자,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계획을 짠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계획에 관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계획에 관한 파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국가계획이 있어요. 자,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법을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광역계획권의 방향 잡는 거. 요거는 국가의 전체의 국토에 관한 방향을 잡는 거죠. 자, 그 밑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죠? 도시군이 뭐냐? 자, 요거죠. 자, 도시군은 우리가 요거 둘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도시군은 6가지, 특광, 특특,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의 발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다. 그게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관리계획, 기본계획,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다, 이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방향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 방향을 할 때는 전부 다 수립과 승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집행은 입안과 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우리가 6가지, 5가지, 구, 기사지, 이렇게 봤죠. 그럼 여기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에서 기본적으로 3문제가 출제가 되죠. 특히 지역 매만 경만 가지고도 2~3문제니까 여기는 3문제에서 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하고 사업에 관한 거죠. 그럼 기반시설의 유형, 교공유공, 방보안. 기반시설 중에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시설.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예산 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과 사업에 관한 문제에서 세 문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복합적인 개발이니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겠죠. 한 문제. 자, 그럼 여러분은 봐봐.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거의 한 7에서 8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계획과 기본계획과 강력도시계획의 입안자, 수립자, 결정 절차, 결정권자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 우리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2문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8문제가 정도가 될 거라. 8문제. 자, 8문제. 그 내용에서 8문제. 자, 그러면 이제 계획에서 10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용 파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개발행위 허가예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건물의 건축, 건물 토토토 이렇게 봤죠. 건축물의 건축과 물건 삭호, 그리고 토지연결, 토속채취, 토지분할 이런 개발행위.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나중에 허가 받고 난 이후에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럼 자,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전 난개발 방지 조치가 있고, 그래서 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뭐라 해서 성장관리방안 이렇게 해서 성장관리방안. 그럼 이제 이거 사전 난개발 방지와 그 다음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미리 허가를 받고 하는 거죠. 그럼 허가를 받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후의 난개발 방지는 2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종합 정리해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한 문제, 개발행위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이용 파트에서 3문제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문제, 13문제인데 실제 시험은 12문제죠.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10, 여기서 3개 이렇게 해서 13문제가 나오는 게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자, 도시에 관한 그런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를 또 정비를 해야 되겠죠.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화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개발과 정비. 농지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는 이렇게 개발, 정비, 보존이 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개발에 관한 경우가 행해지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겠죠. 그 도시개발 사업도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뭐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구기사지 여기죠. 여기 사업. 여기니까 개발, 별도로 범위가 넓으니까 별도로 도시개발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정리한 것. 여기 이제 도시개발법. 그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그럼 개발사업은 어떻게 구정하느냐. 개발사업은 먼저 개발구역을 지정하겠죠.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계획을 짜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구성합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거기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받고 여기에서 수용 방식을 하든가 환지 방식을 하든가 하겠죠. 그 환지 방식은 한 땅을 세 땅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서 2문제. 수용 방식에서 하나. 그 다음에 시행자와 여기 실시계획에서 요거 조합에서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서 하나. 그러면 개발구역 구역에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여기에서 2문제. 여기 보면 여기도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알아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우리가 이제 3가지 사업이죠. 그게 이제 주제제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가 된다. 여기도 6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저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극히 열악이다. 극히 열악.
그 다음에 이제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의 보전입니다. 자, 요거는 보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철거 방식으로는 비철거 방식. 자, 이건 재개발은 자, 극히 열악이죠. 그냥 열악이고, 그 다음에 상업과 공업지역입니다.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여기는 이제 양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 이제 소유자의 개념. 자, 개념이죠. 자, 소유자. 그럼 사업 시행자, 시행 방법. 이런 것 등을 사업별로 제가 정리해 준 거에서 틀림없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플러스 지상권자 두 가지 똑같죠. 여기는 이제 토지, 그죠?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소유자뿐이, 여기는 소유자뿐이니까 지상권자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는 자, 누가 시행한다? 여기는 이제 시행자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행 방법이 5가지. 여기는 관리 처분 환지 방식. 여기는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다. 여기는 스스로, 그 다음에 관리, 환지, 수용, 혼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비사업에서 볼 수 있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기본계획을 짜죠. 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구조, 조사, 통신관 이거를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자, 구역의 지정 곳이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공고와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이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작성하는 게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때 철거하고 착공합니다.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정비사업이다. 자, 그럼 이 구조조사 통신관 이거는 정비사업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관리처분계획과 철거에서 2문제, 분양 신청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 철거까지 2문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 이전도 더불어서 사업 시행 이후에 분양 공고 통지니까 여기에 정비사업 이후에 절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2문제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하나, 다음 구역 정비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구역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되는 게 바로 정비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농지죠. 보전에 관한 마지막이 농지입니다. 농지는 한마디로 뭐냐? 구체적으로 보죠. 농지는 보전에 관한 건데, 자, 일단 농지에 총설 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농지가 뭐다? 비농지. 농지 아닌 게 무엇이다? 이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농지법을 공부할 때는 농지 아닌 것 3가지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 농지가 아닌 것 3가지는 자,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거. 그럼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거 농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안 하고 형질 변경 없이 다년성 식물을 등을 재배한다. 다년성 식물 재배죠. 이거는 형질 변경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임야죠. 임야니까 농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
이건 초지지, 농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농지 아닌 거, 이거 세 가지 먼저 기억해 두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이죠. 농업인 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라고 내가 강의했죠. 자, 90일, 그리고 330, 그리고 120일, 그리고 120만 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딱 해놓고 시험 문제 치면 다 걸리게 돼. 1090일, 330, 120, 120 시작. 1090일, 330, 120, 120. 이제 농업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농업인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있겠죠. 자, 농업법인 하면 여기서는 3분의 1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농업 경영인데, 농업의 경영은 두 가지죠. 자경이 있고 위탁 경영을 묶어서 농업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경작하는 거, 남에게 맡겨서 하는 거, 내가 공직에 취임됐다, 군에 간다 이럴 때 맡기는 거잖아요. 요 자경은 2분의 1. 요 숫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시험 문제 치면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잘 포인트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이쯤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농지의 소유입니다. 자,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소유 제한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농지는 경작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라 이거죠. 그럼 예외적으로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 국가 줄초상, 국가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 이렇게 우리가 서본업트에 정리해죠. 국가줄초상 개팔자 농담 한비. 자, 이런 경우는 경작자가 아니어도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주말 농장, 주말 농장.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험연구, 개발지구, 8년 이상 농지대 인허 이런 경우는 소유 제한을, 즉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유 상한이죠. 소유 상한은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소유 상한은 농지를 소유하되 이 정도까지만 소유하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법상에 토지공개념이 많죠. 여러분, 토지공개념에 주택급의 토지공개념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각 집값을 딱 정해놓고 야, 이 이상은 초과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까지만 농지를 소유해. 더 이상은 소유하지 마. 나머지는 처분해. 이런 게 바로 소유를 제한하고 거래를 제한하고 이용을 제한하고 이런 규제를 하는 게 이런 게 토지공개념이에요. 헌법에 무슨 토지공개념이 왜 없어? 한마디로. 헌법의 23조 재산규정 봐. 33항. 개인의 사유에서는 수용,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으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 사용, 제한이 바로 뭐다? 공개념이라는 거야. 헌법의 공개념이 벌써 헌법 만들 때부터 만들어진 거야. 무슨 공개념이 없다고 엉뚱한 소리 해서 앉았어. 한마디로. 자, 소유상한. 자, 소유상한은 세 가지가 있죠. 소유상한은 세 가지가 뭐야? 한마디로 상속을 받아서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허를 한대. 요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000제곱미터가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1년 내에 처분하면서, 그래서 몇 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돼. 처분사유야. 자, 그 다음에 주말용농. 주말용농은, 자, 한마디로 시험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주말농장이니까. 자, 요럴 때는 세대원 전부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여기는 까지 가면 안 돼.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럼 1000제곱미터 넘으면 안 돼. 1000제곱미터 미만이야.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 이 경우를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 소유 상한과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약방에 감초죠. 중개사 시험 문제 참 잘 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일단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발급을 4일 이내 받는데 예외적으로 2일이죠. 왜 4일이냐? 발급권자가 4사람이다. 4사람이니까 4일 이내에 발급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죠. 자, 그 다음에 2일은 뭐냐? 2일은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야,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버섯 재배나 특용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그 계획서를 보고 시구읍면장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 없는 거. 그게 우리가 뭐냐? 시주, 허신계, 한비예요. 그 시험연구,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개발농지, 한계농지, 비축토지 이런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2일 이내에, 이때는 2일 이내에 발급해준다. 며칠 이내? 2일 이내. 이때는 바로 4일이 아니고 2일 이내 발급이다. 그럼 이렇게 발급을 받으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거를 첨부해야 돼. 첨부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농지증을 첨부 안 하면 이전이 안 된다 이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자, 매매, 증여, 교환, 그리고 또 판결, 경매, 화해, 자, 주말농장,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받은 거, 전용 신고한 거, 농지 전용 허가 받았던, 신고했던 간에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등이 농지를 소유한다. 자, 합병을 한다. 공유 농지를 분할한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한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안 해도 되고 요거는 발급받아야 되고. 자, 요런 것의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세 번째 보면 소유의 세 번째 농지의 처분입니다.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처분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처분 의무가 발생되는데 처분을 안 한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처분명을 받고 처분 안 한다.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입니다. 농지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자, 처분 의무가 발생이 됐지만 직접 농업의 경영을 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직접 농업의 경영을 이용하고 있으면 이때는 3년간 처분명령 유예합니다.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자, 처분명령을 받고 농지를 처분하려고 할 때 요때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팔자. 이렇게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매수 청구는 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매수 청구하죠. 그럼 저 매수 청구를 받은 농어촌 공사는 요때 땅값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둘 거. 자, 농지법에 매수 청구는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이 처분 의무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매수 청구하는 거고, 저 뒤에 가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매수 청구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매수 청구한다. 요때도 역시 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는데 요때는 매수 가격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요때는 감정가격이 기준이다. 감정가가 기준이 된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그럼 왜 그러냐? 이걸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농지를 내가 아까 여기 처분 사유가 일단은 3개월 하고 2년 하고 그 다음에 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하고 요거 세 가지만 키워드로 딱 잡아주세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위에 형님한테 농지 5만 평, 나한테 5만 평을 상속해서 그 형님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무제한으로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5만을 상속받아도 4만은 처분해야 되고 10,000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다. 아까 상속을 받았다.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걸 초과하면 처분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4만을 처분해야 돼. 그럼 그런 처분을 해야 돼. 답답한 사람이 나지. 그 사람이 농지 소유자가 답답하니까 농어촌 공사에 내 땅 사가시오 이렇게 청구한 거니까 농어촌 공사는 답답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쳐주는 거죠.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을 농사를 진흥구역이니까 집단 농지로 하기 위한 거잖아. 이럴 때는 농사를 짓기 싫어서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사가면 다행이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답답한 게 없어 농지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이때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거야. 요거는 감정가격, 요거는 공시지가. 요걸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바로 소유에 관한 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농지의 보전이죠. 농지의 보전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입니다. 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를 봐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로 옮길게요. 자, 세 번째 농지의 보전. 그 농지 보전은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인데 이 진흥지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녹관 농자다 이거죠. 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시의 지역, 특별시, 서울특별,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만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야. 그럼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다. 아, 여기 시도지사가 농장이 아니구나. 시도지사구나. 그럼 저 진흥지역의 구분이죠. 자, 진흥지역의 구분. 진흥지역의 구분은 일단은 두 가지. 요렇게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안고,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계란 후라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노른자위. 노른자위에 속하는 게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흰자위에 속하는 것이 농업보호구역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요게 바로 그 경우인데, 요 농지가 어떤 농지가 요렇게 걸쳐가 있어. 요렇게 걸쳐 있어. 그럼 여기가 330이야.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이 걸쳐 있는데 진흥구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걸쳐 있어. 그럼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야. 여기는 뭐냐? 농업진흥지역 밖이죠.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거야. 그 진흥지역 밖에 농지가 있고, 이 하얀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게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그럼 여기 하얀 테두리 안에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다. 근데 그 국토계획법에 강의할 때 지역은 전체고 지구하고 구역은 일부다. 그럼 여기 구역이잖아요. 구역은 일부고 지역은 전체라 이거야. 이건 같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볼 때, 아하,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이 걸쳐 있으면 진흥구역이 330이할 때는, 요때는 진흥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해. 그럼 보호구역에 걸 적용해.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과 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이 묶어서 진흥지역이니까 진흥지역 밖과 진흥지역이 걸쳐 있다. 그럼 진흥지역이 330이야야. 요때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왜? 밖에 걸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 등을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이에요. 농지의 전용. 자,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농지를 지목을 바꾸어서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한다. 그게 바로 농지 전용이야. 농지가 농지 아닌 목적으로 바꾸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야. 전용은 수단이 허가받는 거, 농지 전용 신고하는 거, 협의를 거쳐서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전용할 수가 있고, 또 지목을 변경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에 승인을 받아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어. 용도 변경 승인은 5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허가, 신고,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할 때, 요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가액의 100분의 30인데, 자, 이게 뭐냐? 여기가 내가 농지를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을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농지 전용한다. 그럼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럼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공장으로 바꾸니까 1000제곱미터 농지를 또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농지로 보존하기 위한 돈을 내놔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농지 보존 부담금. 그럼 농지 보존 부담금은 여기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1만 제곱미터. 자, 1만 원, 1만 원. 1만 원이면 여기 1만 원에 100분의 30. 만 원에 100분의 30이니까 여기 1000제곱미터에다가 만 원에 100분의 30은 3,000원이지. 그럼 3,000원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이 금액이 농지 보전 부담금이다. 이거죠. 이게 농지 보전 부담금. 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농지법에 관련된 전부 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농지법은 전체가 2문제가 공법에서 나와. 그럼 여기서 12문제,
여기서 12문제죠. 국계법에서 12문제, 도시에서 12문제, 농지에서 2문제. 그런데 플러스 2문제예요. 왜? 농지와 관련된 거는 우리 이대훈 교수가 강의하는 중개사법에도 농지 관련 문제가 나와. 어떻게 나오느냐? 농지 중개를 의뢰를 받았다.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농지법에 관련 내용을 확인 설명을 했다. 확인 설명한 사항이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낼 수 있죠. 그럼 사례 문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을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전체 확인 설명하였다. 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5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으면 10,000제곱미터는 소유할 수 있고 4만 제곱미터 처분하도록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뭐 이런 거는 맞는 거잖아. 이런 농지와 관련된 걸 중개와 관련해서 2문제 틀림없이 나옵니다. 공법에 안 나오고 중개사법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에 관한 법에서 26문제 플러스 2문제. 건축물에 관한 게 14문제죠. 이제 건축이 일반에 관한 것이 우리가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법이 주택법인데, 여기서 조금 있다가, 여기는 7문제, 여기 7문제, 이렇게 해서 14문제.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공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과목에서 2차 과목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늘 공부하다 보면 숲속에서 숲을 보다 보면 기본을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꾸 기본을 상기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 나가면 되겠는데, 자, 농지법은 총설에서 기본적으로 쉽게 나올 때 한 문제, 소유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이용해서 여기 빼먹었네. 이용을 빼먹었네. 세 번째 소유, 보전이 아니고 이게 네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지의 이용. 농지 이용은 대리경작제하고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리경작제 하면 요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대리경작제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유휴 17, 그리고 3년, 그리고 10%,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 전, 그리고 1개월, 1월. 요것만 정리하면 돼. 유휴 17, 3년 10%, 2월, 3월 전, 1개월. 이렇게 해서 이게 대리 유휴 한번 따라해 봐시오. 유휴 17, 3년 10% 2월, 3월 전 1월. 요거 기억하고, 임대차는 3년으로 하는데 질병이나 취약이나 이런 경우로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딱 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용은 별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대리경작제는 자주 나와. 대리경작제 하나, 그 다음에 보전에 하나, 이렇게 해서 농지법은 돌아가면서 내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잘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4페이지에 11번부터 들어갑니다. 11번부터 농지법에 관한, 자, 농지법상 용어정의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내가 볼 때 한 80% 좀 됩니다. 별표하시고. 부당한 것. 농지라면 전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정을 말한다 했는데, 아까 딱 걸렸죠. 아까 여기서 초지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지는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 맞게 설명했다가 마지막에 실제로 토지 현상, 다년식물 재배 다 맞는데
초지법에 의한 초지 등을 말한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다. 2번 농업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을 말하는데 여기는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농업경영은 농업인,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은 농업을 영위하는 걸 농업경영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당의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농지 전용 주의합니다. 농재를 농작물의 경작, 단연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 개량, 외자의 동그라미, 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다? 농지의 전용이라 한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농지법상 다음 잘못.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 뜻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자는 10,000제곱미터 미만 딱 걸려면 주말 영농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1,000제곱미터도 아니고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 틀렸고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이 아니고 작업이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의 경영을 위탁경영이라 한다. 맡겨서 하는 거니까 맞고요. 자,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자, 상속에 의하여 소유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경우, 이때는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 봐봐요. 스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가 등 합병, 분할, 상속. 자꾸 답변 보려고 하지 말고 찾아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하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하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격을 인정받는 거야.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받을 수 없는, 농지증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국가 등 공공기관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합병, 공유농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은 거.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했는데, 야, 그 농지 소유 취득한다고. 야, 니 농지증 발급받아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경우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매매, 증여, 교환, 판결, 경매, 화해, 주말농장, 전용허가, 신고 이런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거와는 별개니까 농지증 발급받아라. 이거죠. 이거 그 정보 속에 딱 새겨두시고 가면 되겠죠.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하게 된다. 한 봐봐. 아까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농지 처분 사유에서 3개월, 2년, 소유상환 초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 그럼 여러분 한번 보라고요. 소보노트 한번 쫙 보면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를 빨리빨리 감을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농지의 236페이지에 농지의 처분 나옵니다. 그럼 농지의 처분 사유는 다음 사유에 해당이 되는 농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후 3월의 경과 3월의 동그라미. 그 다음 5번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대. 자, 8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된대. 요거는 초과 면적에 한한다. 딱 나왔잖아. 그럼 이런 게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만 키워드만 딱 알아두면 시험 문제는 어차피 거기에서 다 뱅뱅뱅 도는 거니까 포인트만 실컷 이거 10가지, 11가지 다 외워놔봐야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왜 안 오면 뭐 할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자, 그러면 요런 경우들을 잘 이해하고 보라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딱 해주면 바로 정답은 2번이구나 하는 게 딱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가. 농지거래신고제. 농지거래신고제는 없어요. 이행강제금, 이행보전금. 자, 농지보전부담금 맞고, 농지소유 상한제, 대리경작제, 농지취득자격문제 아까 봤잖아. 그런데 하나하나 이거 어떤 문제가 얼마나 좋아. 이행강제금은 시군구청장이 부과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농지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0을 부과한다. 농지소유 상한제 아까 세 가지. 대리경작제 아까 얘기했잖아.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취득시구원면자 이런 게 우리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래신고제는 농지의 거래신고제는 없다. 정답이 1번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굵직한 문제고 시험 문제와 참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14번. 별표하시고 농업인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장식물 경작을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다? 농업인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농업인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뭐라고 해서 농업인은 1000, 90일, 330, 120, 120 다 같이 시작. 1000, 90일, 330, 120, 120.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농작물 장식물 경작 재배를 1년 중 90일 이상 맞죠? 330 이상의 고정시고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리고 농업생산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장식물을 재배 경작하는 사람 이것도 농업인. 대가축, 이두, 중가축, 십두, 소가축, 백두, 가금이라는 것은 오리나 닭이나 토끼 이런 거죠.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이 아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입니다. 맞아요. 농업 경력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1090일, 330, 120, 120 이렇게 노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농지에 660 이상의 고정식 원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아까 330이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660이 아니고 3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고 이 정도 문제는 실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선생님 별표라는 걸 할 때 똑바로 체크해 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정리할게요. 쉬십시오.